어르신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 통장을 확인했는데 내가 보낸 적도 받을 이유도 없는 돈이 갑자기 찍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딱 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면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아, 누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보다. 연락 오면 얼른 돌려줘야지. 괜히 쓰면 큰일 나겠네. 그런데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 절대로 직접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한순간에 범죄 수사 대상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는 신종 통장 사기 수법이고 평범한 가장의 일상이 단 사흘 만에 무너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왜 연락하면 안 되는지, 왜 돌려보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를 11년 차 변호사의 시선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서 잠깐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계좌번호가 외부에 노출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테리어 일을 하며 1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영업자였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는 일이 잦다 보니 계좌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일이 많았고 홈페이지와 명함에도 입금 계좌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흔한 상황이죠. 어르신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에 알림 하나가 울립니다. 은행 입금 100만 원. 처음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공사 대금이 들어왔나 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거래한 적 없는 이름이었죠.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금요일 저녁이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확인해 보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아침 또 알림이 하나 옵니다. 이번엔 입금액이 1원이었습니다. 금액도 이상했지만 보낸 사람 이름이 더 이상했습니다. 전화번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알 수 없는 문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씨는 이때 조금 찜찜하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긴 건가 보다. 그리고 다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또다시 1원이 입금됩니다. 이번에는 보낸 사람 이름란에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신고. 이 순간 어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신고한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주말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역시 차고 송금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계좌번호 하나를 불러줬고 어씨는 그 계좌로 1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오히려 착하게 잘 처리한 거 아닌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보낸 지 두세 시간쯤 지났을 때 어씨의 휴대전화에 다시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처음엔
스미싱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있는 링크는 누르지 않고 직접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문구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0원. 잔액은 그대로 있는데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씨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고객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씨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그냥 돌려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그 부분은 은행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법에 따라 지급 정지를 해야 합니다. 해제를 원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씨의 통장에는 그달 공사 대금만 해도 3천만 원 가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 월급, 자재비, 생활비 모두 그 통장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른 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보니 화면에 이런 문구가 뜹니다.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거래 은행 계좌뿐 아니라 씨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한꺼번에 막힌 상태였습니다. 적금, 주식계좌, 체크카드까지 전부 사용 불가. 인터넷 뱅킹도 모바일 뱅킹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려면 매번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대면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씨의 집으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합니다.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기 방조.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씨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은 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신종 통장 사기 정확한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줬을 뿐인데 왜 계좌가 묶이고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 바로 그 지점이 이 신종 통장 사기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사기는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노립니다. 오늘은 씨가 왜 범죄 연루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씨는 그제서야 사건의 전체 그림을 알게 됩니다. 씨에게 100만 원을 처음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은 단순한 차고 송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속아서 100만 원을 보내야 했고 그 돈을 보낸 계좌가 바로 씨의 계좌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씨의 계좌였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기들 명의의 계좌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곧바로 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평범한 사람의 계좌, 그 중에서도 계좌번호가 외부에 노출된 사람, 자영업자,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 온라인 판매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주된 표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형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속입니다. 검찰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하거나 가족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조직의 계좌로 바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의 계좌로 보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어씨 같은 분들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고 나면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조직원은 제3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차고 송금이니 돌려주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처리해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그대로 송금해 줍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그 돈이 들어간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돈을 보낸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고 돈을 돌려보낸 제3자는 피해금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한 사람이 됩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법적으로는 사기 방조의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혹은 몇 주 뒤 처음 속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피해금이 흘러간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추적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씨의 계좌입니다. 은행은 이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진짜 범죄자인지 억울한 제3자인지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씨의 계좌가 묶인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입금된 100만 원만 묶으면 되지. 왜 계좌 전체를 막아버리나?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계좌 하나만 부분적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 단위로 거래를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거래 계좌뿐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 적금, 카드까지 연쇄적으로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까? 왜 원래 들어온 계좌로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은행을 통해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차고 송금인 줄 알았다.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금융 거래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고생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더 악질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형태도 있습니다. 아예 계좌를 묶는 것 자체가 목적인 범죄도 존재합니다. 이걸 흔히 통장 협박 사기라고 부릅니다. 통장 협박 사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범인은 먼저 타겟을 정합니다. 계좌번호가 외부에 공개된 사람, 자영업자, 중고거래 판매자, 온라인 상점 운영자, 그리고 아주 소액을 입금합니다. 10만 원, 15만 원, 혹은 몇만 원. 이때 보내는 사람 이름란에 자기 텔레그램 아이디나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그 다음 범인은 은행이나 경찰에 이렇게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보냈다. 이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은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지급 정지를 해야 합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단 맞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좌가 묶이면 피해자는 입금 내역에 적힌 아이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범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돈을 주면 신고를 철회해 주겠다. 100만 원을 보내면 계좌를 풀어주겠다. 이게 바로 통장 협박입니다. 계좌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하냐고요?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전에는 계좌를 묶으려면 영장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범인이 돈을 다 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즉시 동결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고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법에 따라 움직일 뿐이고 그 틈을 범죄자가 악용하는 겁니다. 결국 선량한 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 가장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통장 묶기 사기 대부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금된 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 썼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 순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원이든 1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모르는 돈은 한 푼도 손대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지점입니다. 입금 내역을 보면 보낸 사람 이름이나 메모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연락처 남겨놨네? 전화해서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그 번호는 범죄 조직의 번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대화 내용이 남고 범인은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겁이 많구나. 아, 이 사람은 빨리 해결하려는 타입이구나. 이 정보 하나하나가 다음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말투나 반응만으로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어씨를 수사 대상자로 만든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정중하게 말해도, 아무리 급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선량해 보여도 절대로 직접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가 누구의 계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이렇게 봅니다. 왜 원래 돈이 들어온 계좌로 돌려보내지 않았는가? 왜 은행을 통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
선의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와 결과가 아니라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한 푼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히 반대로 가셔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통장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입금된 돈만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통장 자체를 잠시 봉인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카드 결제, 이체 전부 중단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두 번째, 은행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 고객센터가 아니라 금융사고 접수팀이나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연결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습니다. 직접 돌려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들어서 은행을 통해 중개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은행이 송금자와 직접 연락해서 공식 절차로 반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계좌로도 직접 송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망설입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문제 되는 거 아니냐? 나만 피곤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신고는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될까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 서류는 나중에 계좌가 묶였을 때 여러분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증거를 남기십시오. 입금 내역 화면, 송금 시간, 보낸 사람 이름, 메모 내용 전부 캡처해서 보관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에게서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그 기록도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특히 협박성 문구나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범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좌가 묶여 버렸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계좌부터 묶이고 그 다음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미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이미 통장이 묶인 분들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실전 대응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수사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몇 달, 몇 년 걸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피해 기간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은행도 경찰도 법원도 순서를 어기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지급 정지가 되었을 때 반드시 밟아야 하는 3단계 절차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급 정지 해제 신청입니다. 계좌가 묶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 상담원이 아니라 금융사고 접수팀으로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합니다. 차고 송금으로 보이는 입금이 있었고 직접 반환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처리하려 했습니다. 지급 정지 해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서만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 내역 캡처, 은행에 중개 요청한 기록, 경찰 신고 사실 확인서. 이 자료들이 없으면 은행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가 일부 개선되어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지급 정지를 풀어주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의 신청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면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의 신청입니다.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가 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여러분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증거가 핵심입니다. 입금자가 남긴 이상한 메모, 텔레그램 아이디, 협박성 문자, 통장 협박 정황. 이 모든 것이 이 거래는 정상적인 채권 관계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은행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나는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법원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증명서만 은행에 제출해도 채권 소멸 절차가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2단계 전에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해제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좌가 묶였다면 첫째,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해제 신청을 하십시오. 둘째, 채권 소멸 공고가 떴다면 2달 안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셋째, 그래도 안 되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절차를 중단시키십시오. 이 순서를 놓치면
억울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왜 반드시 주변에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왜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입금된 금액만 묶으면 되지. 왜 통장 전체를 막아버리느냐? 이 질문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정보와 대응 방법뿐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원래 아주 선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부분 돈을 보내고 나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계좌를 묶으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고 그 영장을 받는 사이에 범죄자는 이미 돈을 다 빼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즉시 계좌 동결이라는 강력한 장치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고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판단 주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이 틈을 범죄자가 파고든 것이 바로 통장 묶기 사기, 통장 협박 사기입니다. 결국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와 그 사이에 끼어 고통받는 선량한 시민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가 더 무서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킹도 개인정보 유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계좌번호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절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피해자를 앞세우고 선량한 제3자를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의심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첫째,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둘째,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셋째, 직접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해당 통장 사용을 멈추고 은행에 즉시 중개 반환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사실 확인 신고를 하십시오. 이미 계좌가 묶였다면 지급 정지 해제 신청부터 시작하고 채권 소멸 공고가 나오면 2달 안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절차를 멈추십시오. 이 순서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당사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 중고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 계좌번호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는 분, 이런 분들 곁에 있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이 사기는 모르면 당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늘 한 발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하나, 여러분의 일상 하나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법 이야기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필요한 분께는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